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모시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정치가 경제도 시작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뒷코너에는 또 부동산 문제 전문가인 이광수 대표님 나오셔서 요즘 집값이 들썩인데 그것도 짚어볼 거니까 40분 뒤까지 꼭 기다리시고요. 네, 지금은 장 소장님 그리고 김 평론가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그 광수님은 네. 집값은 계속 내려간다고 집 사지 말라고 했던 대표적인 분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는 그 멘트는 아닌데 좀 집값은 기다려라. 네. 거래량이 늘어나고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적당한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계속 그러셨죠. 근데 지금 집값 서울 집값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 지금 폭등 불장 막 이러는데 그죠? 아니 뭐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알아서 하실지. 예전에 아니 뭐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이게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나는 비난을 한 게 아니라 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은 그분 되게 영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집값 내려간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시던 분이었어가지고 그 유의 있게 들었거든요. 예. 집값 내려가면 나서 서울에 집 사야지 막 이렇게. 그런데 30년만 기다리십시오. 그게 비난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30년 뒤에는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구 구조가 막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막 따로 사니까 옛날에 우리 뭐 4명 가족이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도 막 나가서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집값이 과연 서울 집값이 특히 우리나라가 떨어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년 뒤에 떨어진다니까. 그거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분께. 좀 저는 그분 거를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자주 보고 네네네. 유익 있게 들어서 그러니까 왜 지금 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왜 전망이 좀 지금 약간 좀 궤도가 이탈됐는지 그건 좀 궁금해서 그리고 여쭤보세요.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장 소장님이 그러시는데 옛날에 떨어진다고 그러셨다는데 왜 오르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좀 순화시켜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다 전망은 다 틀릴 수가 있죠. 다들 근데 궁금해하시는 문제니까 네. 한번 제가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은 제가 휴가철이 됐잖아요. 네. 휴가들은 안 가세요? 두 분은? 계속 방송하시고 이러면은 그냥 저분은 휴가를 진짜 많이 다니는 분이에요. 아, 지난번에 한번 진짜.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휴가를 꼭 7말 8초에 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면은 굉장히 삶이 쾌적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6월 달에 갔다 왔고요. 여름 휴가를. 9월 달에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서 성수기를 피하면은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싸고. 뭐 이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가격 예. 중요한 거네요. 그럼 네. 숙박비, 비행기 값 이런 거 다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 오늘 방송하러 나오려다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가 휴가 피크인데 내가 휴가를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 티셔츠 꺼내 입었어요. 책 읽으시려고요? 휴가 하면은 책이잖아요. 오. 휴가 하면은 뭐 이렇게 다 해외여행 뻥이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다 있지만 책 아니에요. 뻥이야. 그거 그 가을이 뭐 청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뭐 그러는데 물어보면은 휴가 가서 아무도 책 안 읽는데요. 가장 책을 안 읽는 게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네. 지금 책이 엄청 힙해가지고 서울 국제도서전을 했어요. 코엑스에서. 근데 그런가요? 6월 말에 했는데 거기에 2030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15만 명이 몰려서 이게 거기 굿즈거든요. 난 읽어. 나 책 읽는 사람이다. 이 티셔츠가 완판이 돼가지고 제가 못 샀어요. 절판이 돼서. 근데 나중에 온라인으로 또 출판사에서 판다고 그래가지고 주문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서점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 고객층이 딱 2030 여성이에요. 지금 책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2030 여성이고요. 50대 남성 책 안 읽어요. 여기 50대 남성 3명 앉아가지고 책 안 읽는 사람 3명 앉아서 지금 절대 안 읽어요. 나 유튜브 본대요. 50대, 60대. 작년에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57%가 1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었다라고 해서 제가 희망을 가졌죠. 한 권만 읽어도 상위 43%. 아마 두 권만 읽으면 상위 한 20%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 57%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반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교보문고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종합 베스트셀러에 정치서적이 한 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온 지는 좀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보통 신간 나왔을 때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정치서적 특성인데 안 떨어져요. 유시민 씨 책입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책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리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읽지 알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김준일 평론가님은 연내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급변 사태가 오고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톤으로 계속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장성철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 그냥 뭔가 쭉 간다. 뭔가 계속 지리하게 대치하면서 갈 거다라는 톤으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로드맵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 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다 많이 시중에 있는 얘기고, 핵심은 맨 마지막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닉슨 대통령,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불명예스럽게 사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의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을 추진하는 와중에 대타협을 통해서 사임을 하게 했고, 그 다음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 이어받았죠. 사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어받은 대통령이 놀리 프로시콰이라는 이름의 대사면, 이게 라틴어인 것 같은데 되게 세요. 항구적 불기소 특별사면이라는 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불기소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만약에 끝까지 이 대립국면이 계속되고 탄핵으로 가거나 그렇더라도 네.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타협을 하야해라. 통해서 네, 대타협을 알아서. 통해서 정리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두 분께 여쭤보려고. 이게 타당한 로드맵인가, 아니면은 좀 부당한 것인가, 아니면 너무 공상적인가, 이런 얘기 좀 여쭤보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개풀이요? 네.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어이없는 소리다 그 얘기인데, 왜냐면은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은 당연히 처벌받고 조사받고 재판정에 세워야죠. 왜 그걸 사면을 해줘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하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을 했는데 우린 대사면 해주기로 했으니까 안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진짜 처갓집에 막대한 수익을 주기 위해서 노선을 틀었어.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사면 해요? 그냥 책임 묻지 말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 뭘 하야라는 얘긴데 본인이 뭐 하야 하겠냐고요. 그냥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따라서 뭐 저는 그냥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저는 순수하게 보수파의 관점에서는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임기는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되든 재창출이 되든 이렇게 좀 정상적인 그런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박근혜 때 탄핵을 한번 해보니까 그때 거의 한 6개월, 1년 동안은 거의 모든 게 다 올스톱되고, 그러고 나서 정권 교체되니까 보수파 진영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더라고요. 회복 불능한 상태로. 그거는 나라에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계속 주장하시는 뭐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가족 수사도 그렇고 그런 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대립으로 막 권력 치닫게 되잖아요. 루스 레임덕이 나오고 지지율 떨어지고, 여권 내에서도 뭐 아유 우리 윤석열하고 안 되겠네, 너 탈당해라 뭐 이러면서 거국 내각 구성해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권력만 유지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뭐 그게 맞는 것 같지 탄핵이 맞을까? 좀 그런 생각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개새도 목소리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돼요. 당위성과 가능성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의 이제 논거가 뭐였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안 되니 1년만 단축하자. 탄핵되는 1년만 단축하자라는 거고, 하나는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거의 비동시성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5년, 그리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주기로 열리다 보니 어떤 때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열리고 어떤 때는 중반에 열리고 어떤 때는 말기에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우니 여기에 기본 전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선거를 정확하게 중간평가 성격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에 대선, 2026년에 지방선거 같이 치르고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게 선거가 비동시성이 동기화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성으로 동기화된다라는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느냐예요. 있을까요? 저는 1% 봅니다. 1%. 그래요? 예, 불씨를 1%는 살려놔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야당이 최대한 푸시를 하잖아요. 탄핵할 수도 있다. 지금 뭐 제대로 임기 못 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 와버리면은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저게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귀에 들어올까요? 야, 무슨 소리야. 빨리 탄핵해야지. 지금 무슨, 야, 임기를 2026년까지 기다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야당 지지자들한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빨리 윤석열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 뭐, 조국에서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도 만들었어요. 이름이 3년은 너무 길다. 뭐, 특별위원회인가 그래. 가칭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탄핵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 근데 이걸 버틴다고? 그리고 자, 하야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절대 아니죠. 무조건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탄핵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윤석열이 안 내오죠. 미쳤다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조금 끝에 보면은 막 판타지처럼 써놨어요. 뭐 술도 좋아하고 자연인으로서 놀고 좋아하는 거. 지금 술 제일 많이 먹고 다니고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거 자기 다 하고 다니고 여사님도 지금 권력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탄핵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1년을 단축한다고 이 좋은 거를?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둘 다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그냥 가는 거죠. 1%의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대통령보다는 여사 쪽의 딜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라서 여사 쪽이 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맨날 정무적 감각 탁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능합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 유시민 작가가 권력은 안 된다 그렇게. 유시민 작가가 본인의 어떤 그 현실성보다는 이상적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진짜 당위의 세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했고 포드는 닉슨을 사면을 했는데 그런 식의 해법이 정치적으로는 사실 사회에 주는 좋은 영향이 컸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물론 뭐 사법적으로는 뭐 잘못한 거 왜다 퍼주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고 포드는 엄청 지지율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정치 체제를 계속 보존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실현한 첫 번째 야당 지도자였잖아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권에서 법정에 세웠고 감옥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당사자가 용서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지, 그것을 지금 와서 대입을 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좀 맞지가 않는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한다면 당사자는 그런 분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이재명은 복수의 화신이고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정치적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대중 지지자들의 역린을 거스르지 않는다. 원하면은 다 들어줘요.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게 저는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는 본인이 다른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한 번도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성공 방정식이 왔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야 윤석열 감옥에 넣어야지 했을 때 그거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은 항상 복수를 해왔어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당대표 되면은 박용진도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이제 다 날려버렸잖아요. 이재명은 항상 본인의 적대적인 사람은 항상 감옥에 보내거나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했던 거고, 그게 일종의 이제 정치는 약간 저는 그런 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구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죄송하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분.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호의가 계속되니까 계속 뒤통수 맞잖아요. 친윤들이 또 치고 또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은 그럴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감옥이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무조건 감옥이다. 그리고 그거를 외치는 사람한테
표가 갈 거예요 지금은. 네. 아,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현실로는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어떻게 이렇게 집착하세요, 근데 자꾸. 아니 저는 그 내려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됐잖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게 맺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개인적으로 뭐 정견이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을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본인은 좀 너그럽게 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근데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방송 나와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살살 달래가지고 아이 내려와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최근에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에다 썼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 얘기. 그게 가능하다고 이준석이 쓴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해 놓고 조금 정치를 바꿔보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방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탄핵할 수 있으면 해야지 무슨 소리야. 탄핵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탄핵할 수 안 있으면 됩니다. 해야지. 이 탄핵은 나라가 안 이게 됩니다. 정상이야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먹이 오가기 전에 그럼 탄핵을 제가 안 되고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전면적인 쇄신을 부탁합니다. 쇄신, 제발. 쇄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지금.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근데 항상 이런 일이 급변 사태로 갈 때는 2인자와 1인자 사이 갈등이 벌어지면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이제 큰 관심사예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일단은 하루속히 그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에서 아니 독대가 안 되는구나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정리하시고 당무에는 좀 관심을 뚝 끊으시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게 오늘 오후라도 지난 주말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독대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 이 주말을 그냥 넘겼다라는 거는 우리가 독대를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진짜 한동훈 싫어하는구나 만나기 싫어하는구나 당에 있는 어떤 권한도 넘겨주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한동훈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을 안 했다면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이 상당히 좀 뒤처졌구나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권 내 분란은요 두 분 사이에 딱 만나가지고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자꾸 언론에서 막 이랬대요 저랬대요 또 측근들이 가서 대통령한테 이랬대요 사석에서 이런 얘기했대요 콜라 마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막 이렇게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럼 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보좌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만나가지고 최고 권력자들끼리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좀 빨리 만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장 소장이 그 말씀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도록 안 만났으니까 일주일 어치만큼 지금 좀 저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 아닌가? 이런 정확히 의심이. 보신 것 같아요.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거죠. 특히 정책위 의장의 선임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아끼는 정정식 현재 정책위 의장을 바꾸려고 그래? 바꾸기는 해봐라 진짜. 그러면 이제 누가 옆에 가지고 정정식 전해가지고 저 진짜 대통령님을 위해서 정책 많이 개발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저 바꾸려고 그래요. 대통령님 진짜 정말 열받아요. 저도 화가 나요. 막 이렇게 이간질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더욱더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빨리 만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리 만나야 한다. 독대가 중요하다. 독대가 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세요? 만나면 뭐 폴더 인사 하나요? 그러면 또 90도 폴더 인사. 그러면 죽는 길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가 거기 있어요. 62.8%인가 3%인가 8이야? 62.8%의 그 지지는 결국은 윤석열과 차별화라는 거거든요. 그게 심지어는 당심이에요.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한 30%, 뭐 35% 정도만 윤석열 지금 지지한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못 참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어? 선거 이길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독대해가지고 뭐 포이더 인사하고 뭐 그게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게 결국은 시간의 문제예요. 차별화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이 세요. 대통령이 아직도. 그래서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칼을 뽑아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재밌는 기사 몇 개를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성한용
한겨레 성환용 네네네. 칼럼인데 제목이 거의 야당이라던 한동훈, 윤한, 재집권 동상이 문구나 요거거든요. 전당대회 출마하고 다음 날 기자실에 한동훈 후보가 인사하러 왔는데 이제 다 기자들 인사하는데 한 명이 한겨레 기자한테 이제 인사를 하니까 한겨레 기자가 저는 야당 출입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입이라는 얘기지라고 하니까 저도 요새 뭐 거의 야당입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물론 이건 전당대회 후는 아니고 그 전이긴 하지만은 한동훈의 스탠스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은 거의 야당인처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오늘 중앙일보 칼럼 제목이 뭐냐면은 최훈 칼럼인데 배신과 소신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의 득표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윤석열을 찍었지만은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찍지 않은 사람이 321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배신을 했다라는 프레임이 먹히지 않은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다.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3개월 안에 당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조기 퇴진할 것 같아요. 그 3개월 안에 뭔가를 쳐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쳐내지 않으면은 계속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도 친윤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쑥덕대고 있다 지금. 그럼 오히려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이런 솔루션이 아니고 한 대표한테는 오히려 친윤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고 뭐 이런 액션을 해야 된다는. 독대는 하고요, 교체도 하고요. 아, 둘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그널을 그렇다고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완전 100% 붙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독대는 독대대로 하고 교체는 교체대로 하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그래서 독대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전혀 두 사람은 갈 길이 달라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시작이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받드는 모습, 그러니까 존중하는 모습은 보여주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하라고 교체하고 쳐내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상론적이고 참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별화는 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차별화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당권 잡았다고 내 맘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본인 뜻대로 마음대로 하더라도 대통령이 신임하는 정책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비둬도 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현명하게 잘 짜고 약속대로 하면서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대립하는 차별화는 이거는 여권의 공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당권을 잡았지만 국회의원직이 아니잖아요. 내년 4월 달에 아마 용인 쪽에 출마하면 괜찮을 지역이 재보궐선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까지는 좀 비수를 좀 감추고 배지를 달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힘이 더 완벽하게 생겼을 때 그때 본격적인 차별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지금 오른손밖에 못 써요. 지금 왼손이 지금 완전히 불능이야. 배지가 있어야 돼. 당대표의 권한과 배지의 권한이 있으면은 양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 뉴스 보니까 서범수 사무총장을 임명했던데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그런 의미가 있나요? 되게 신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대통령에 가까운 분인지 아니면 아니요. 한동훈 그래도 한동훈 대표 색깔을 냈다고 대표에게 보시죠. 예. 그래서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좀 아꼈다? 아니면 가깝게 생각했다라고 알려졌고 서병수 전 의원 네네. 동생 아니에요 이분이? 서병수 동생. 서병수 의원이 그렇구나. 대단히 좀 한동훈 후보 당대표에게 상당히 좀 우호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신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잘 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TKPK의 어떤 강경보수 주류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 좀 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분을 선택한, 그렇다고 매우 강성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용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장 소장님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잘 관리되면서 가면 좋은데 또 상대가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을 본인의 버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한동훈 대표 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분열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원하지 않아. 어디서 분열이 생겨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혜병 상병의 뭐 예를 들면 대법원 추천 특검안 같은 걸 받아서 발의를 해버리면 그걸 반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커다란 이제 정말 앞에 가장 큰 장애물로 보여지거든요. 질질 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한 얘기,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한 얘기를 우리가 정치적인 문맥으로 해석을 해보면 안 할래. 이걸로 읽혀져요. 그럼 원내대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하면 민주당이 뭐 안 받을 거거든요. 민주당 안이 지금 폐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을 마련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간을 질질 끌겠다. 상황을 보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야 우리 국민의힘 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안 할 것 같고 또한 김민정, 김재원 이 두 사람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빨리 정리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냥 질질 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는 지금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사실은 의사 결정권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 예. 이거는 결국은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뭔가를 결정을 했을 때 제3자 추천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박찬대가 다 떠안는 거는 결국은 거는 이재명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래야 되나?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지금 급하게 이미 타임라인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7월 말 8월 초 요 통신 기록 때문에 빨리 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공수처 수사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은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둘 수밖에 없는 거 하나가 있고 지금 우선순위가 김건희 특검법 쪽으로 좀 살짝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김건희를 특검법을 먼저 하겠다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론이 국민 여론이 저번에 이제 그 특혜 조사 검사들 이제 폰 상납하고 이제 배달의 검찰 시전했잖아요. 홀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특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졌어. 야, 검찰을 어떻게 믿어? 저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모든 사안이 최근에 다 김건희 여사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오히려 당을 묘하게 분열시킬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을.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못해. 사실은. 그러니까 형식 놀리는 거래요. 근데 김건희가 최고 존엄이긴 하지만은 그냥 영부인이지. 그게 뭔데? 최고 존엄. 최고 존엄 맞잖아. 근데 내 말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인데. 최고 존엄인데 그렇다고 형식 논리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라는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할 거예요. 이게 되게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까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 지지 확 빠집니다. 예,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되게. 예. 아, 그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좀 넘어가서 해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장 선생님 거는? 해야죠.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조국 혁신당하고 밀고 가서 그냥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상당히 크고 분노가 높잖아요. 이것보다 김건희 특검을 먼저 한다라는 것은 조금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두 개를 같이 하면서 꽃놀이 패잖아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여기에는 이탈표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최고 존엄을 건들 수는 없어. 근데 분열될 거라고 그러시는데 김준일 평론가. 국민의힘이?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거의 그 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으면은 그냥 전쟁이야. 그냥 완전히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찔러. 그래서 이거를 무서워해요, 솔직히 진짜. 아니 그런데 두렵고 무서워한다고. 지금 이번에 재표결에서 폐기됐지만은 3명의 이탈표 아니면 소신표가 있었잖아요. 그거 누군지 못 밝혀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특검도 처음에야 표결에 참여 안 하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다시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김건희를 쉴드 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탈표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실드 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정말 대단히 두려워하는 존재라서 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서 쉽게 모르잖아. 그래 뭐 얼마나 좋아. 무기명 투표 일단 던지고 오는 거 지르고 오는 거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배반했는지 딱 보면 알아. 관심법이야. 그 몇 가지 뉴스가 또 새로 나왔잖아요. 그 대리사과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하고 네, 카톡 오고 간 얘기도 있는데, 이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다 어쨌든 특검법에 지지하는 여론을 더 키우겠죠? 계속 우리가 같은 표현인데 마일리지를 점점 쌓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김건희 여사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도 이명수 기자인가 같이 막 논란이 돼서 녹취록도 막 밝혀져가지고 좀 제발 좀 사적인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 터져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이. 근데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의 말씀하신 뉘앙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쨌든 본인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빼고 이 정권이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김건희 여사를 뺀다는 게 김건희 뭐죠? 특검법이 결국은 통과가 되고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고 법적 조치를 사법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정권 계속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지금 불확실성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 힘이나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최상병 특검은 형식 논리로도 뭐 그쪽 주장에 따르면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뭘로 방어를 하죠? 그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검찰 조사는 저렇게 받아놓고 이건 무혐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공범들 대부분 9월 12일 날 다 유죄, 2심도 유죄 상 나올 거예요. 그게 형량이 뭐가 돼, 뭐 집행유예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 논리로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건희 쪽에서 계속 이제 균열이 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그냥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약간의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게 뭐 논문을 위조를 하든 뭐 표절을 하든 뭐가 됐든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을 했잖아요. 코바나 컨텐츠 회사 하나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공부를 하고 있거나 강의를 하고 있거나 뭐를 하고 있거나 그런 걸 계속 하는.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능력이 안 되니까 표절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어떻게 표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학력 컴플렉스, 출신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신분 상승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권력이 딱 잡으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 보수 우파들은 그냥 딸랑이들이에요. 그냥 우리 여사님이 지시 내리면은 유튜브에서 보수 유튜버들 막 떠들고 와 우리 여사님이 했다 이 정도인데 진짜는 좌파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진중권 예를 들면은 지식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의 고상함과 나의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존댓말도 잘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굉장히 과시욕을 했던 게 초반인데, 이명수한테도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지금이야 끊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정권에 균열이 갈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런 스타일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인정 욕구를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도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쌓여 있고 나중에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 최재형 목사랑 카톡 나눈 거는 좀 여기 시청자분들이 한번 좀 쭉 차분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마이뉴스가 5개 기사 한번 보시면 되게 대단히 재밌는 얘기가 대단히 많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사랑해요. 거기 곱하기 무한대로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전적으로 의지를 해요. 김건희 여사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 조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존중을 하고 그거 따르는 것으로 보여져요. 거의 종교 지도자 수준으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카톡에서 그런 게 드러나나요? 뭐라고 했길래?
카톡에서 드러나고 카톡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뒷얘기로 들은 네. 두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 부분 뭐 많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무오류의 사람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명품백 관련해서는 지금 그 카톡이 뭐 이렇게 그런 정황도 여러 가지 두 분의 관계도 알려주지만 명품백 관련된 어떤 일종의 정황 증거를 하나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품백 사실 반환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해명했던 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검찰 수사도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디올백을 받은 날은 2022년 9월 13일 그리고 방금 나왔던 그 카톡이 나온 거는 2023년 4월 21일 그리고 서울의 소리 보도는 2023년 11월 27일인데 김건희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돌려주라고 유모 행정관한테 지시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안 돌려준 거를 처음 안 게 서울의 소리 2023년 11월 27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미 최재형 목사가 왜 제가 드린 거 왜 안 메고 계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왜 돌려주셨어요? 이렇게 카톡이 가야죠. 근데 왜 안 메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관하고 있으니까 2023년 4월 21일에 최소한 이게 안 돌려준 거를 알고 있었다. 그냥 다 구라예요. 뭘 이거를 진지하게 내가 분석까지 해야 돼. 그냥 죄송한데 다 구라야 그냥. 뭘 돌려주기는 뭘 지시를 해. 그 검찰 수사 내용 어쨌든 청탁금지법 관련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정황 증거가. 아니 그냥 다 모른대. 아니, 그냥 인정. 저 정도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세 발의 피니까 그냥 인정하자. 그냥 욕만 먹는 걸로 끝내는 게 뭐 어차피 처벌 규정도 없으니까 맞거든. 처벌 규정 없거든요. 대통령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벌금형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차고 넘치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 두 부부의 위선과 거짓말과 이런 거를 그냥 알게 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비굴하게 조사를 했지만 검사들이 조사를 했으니까 결론은 내지 않겠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그러면 알면서 뭘 물어봐요. 무혐의. 무혐의? 네. 뭘 물어봐요? 뻔하다고 그러면 처벌 규정 그러니까 어차피 권익이랑 맞춰야 되잖아요. 입을 권익이도 지금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생짜로 무혐의를 해요? 그냥? 아니, 이렇게 안 그럴 것 의혹이 같아요? 많은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조사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무혐의예요. 뭘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그래도 마세요. 이렇게 한신처럼 그 적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서라도 조사를 하고 온다 이런 거는 아니었을까요?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죠. 전 국민의 관심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무혐의로 간다라는 그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무리한 조사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혐의로 간다. 알겠습니다. 특검은 탄력을 더 받을 것이고 김건희 특검의 해야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 분이 아니 다 해야 돼 진짜 뭐 의견이 약간 갈리시고 의혹이 있고 잘못 있으면 다 마지막으로 조사해야지, 이거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항상 제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네. 이준석 의원이 네. 첫 월급 992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만 원 정도로 작년에 1.7% 오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이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특혜 특권 이런 거 많이 지적도 했었고 여러 언론에서 아니, 어떻게 없어요. 보세요? 국회의원 별로 특혜라는 거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이준석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특혜, 뭐 특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웬만한 거 다. 근데 뭐 한 번 국회의원 한 번만 하면은 뭐 연금이 평생 나온다더라.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웬만한 거 다 없어진 거 맞고요.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국회의원 연봉을 너무 적게 주면은요 국회의원들이 로비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오히려 돈을 어느 정도 줘서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이거를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를 돈의 문제로 저는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거에 우리가 해야지.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욕하는 것과 이거는 좀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은 이게 부정이 일어나고요. 너무 높으면은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는 영국처럼 외부의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해라. 그러면은 깔끔해요. 그러면 그게 높든 적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인상률도 이 정도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조금 국회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연봉 너무 높으면은 돈 많은 사람들 대변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금도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게 되고. 저는 돈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월급 받는 거 있잖아요. 월급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 거 집에다 갖다 줘도 국회의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거가 있는 애는 3억 원의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비 다 쓸 수 있고 사실은 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실 운영비가 대략 한 달에 한 500 정도 돼요. 사무실 운영비면 의원회관의 사무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거는 거 그렇지. 예. 사무실 운영비 하면 한 달에 500 정도 되거든요. 충분해요. 아 운영비 따로 나오는 거예요? 따로 이거는? 나와요. 따로 다르게? 지급이 돼가지고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 그런 생각이 보직 듭니다. 뭐 위원장이나 뭐 이런 거 맡으면은 그러면 더- 플러스 국회의원 연봉 그 수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여비서도 2명 정도 뭐 아. 직원들도 더 나오게 되고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경험이 많으신 장 소장님 보시기엔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아서 좀 줄여야 된다? 아니다. 특권은 별로 없어요. 특권은 그냥 정말 상임위장에서 장차관들, 뭐 국무총리들, 본회의장에서 불러가지고 그런 거지. 그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실 운영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 그 다음에 뭐 출장 병태로, KTX 값 이런 거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특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서 돈은 충분히 뭐 후원금을 써도 되니까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소속됐던 뉴스톱에서 이거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무보수로 하면 좋겠다. 근데 무보수로 하면은 안 굉장히 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그건 안 돼요. 하고요. 그건 안 돼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랑 비교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 3배가 높고요. 국회의원 연봉이.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 2배가량 높고요. 그리고 뭐 노르웨이는 1.5배 정도 높고요.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러니까 덴마크는 1.8배, 근데 한국은 4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높은 거는 맞아요. 국민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비슷하거나 그 나라가 더 높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나라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연봉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생산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총액을 동결을 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라. 저는 국회의원 수 연봉을 늘려야 된다고 줄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될 수 있게 비례를 좀 더 늘리고 여러모로 제도적으로 조금 시행착오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장성철, 이원재 이런 사람들 들어가서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봉 내리면 안 갈 것 같은데. 아 저는 이런 문제가 아니, 생기지 그러니까 않나. 저는 갈 사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봉을 뭐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그럼 한 20% 정도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총액 동결하고 숫자를 늘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 생각해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김진일 다음에 평론가님이. 제가 국회의원 연봉표 이렇게 가져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저는 한 6천만 원 하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왕창 늘리면 좋겠어요. 저랑 비슷하시네. 네, 생각이. 북유럽처럼 하면 좋겠어요. 진짜 꼭 필요하면 상원을 만들어. 한 50명만. 그 사람들은 뭐 장관급 대우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하원 의원, 일본이나 뭐 미국처럼 그래서 한 국장급 대우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희 바람이고요. 어쨌든 오늘 정치가 경제다에서 우리 정치의 맥을 너무 잘 짚어주신 두 분. 참칭 보수 아니고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